안녕하세요. 평택대에서 동양 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후의 침략, 득인가 실인가 라는 부분하고요. 하나된 유라시아 대륙, 그리고 이 동양 문명사 시간에 어, 다루지 못했던 인도의 역사를 고대서부터 한 이슬람화 한 15세기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사까지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준비를 했으니까 나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 이 유목민족의 고유 문자와 맹한 모국제에 대해선 저번 시간에 읽어드리지 않았던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목민족들은 서하 문자, 탕구트족이 세웠던 서하의 서하 문자, 거란 문자, 요나라의 거란 문자, 금나라의 여진 문자, 몽골의 파스타 문자 등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고유 문자라고 해서 뭐 한글과 같이 독창적으로 창제했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 한자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우리식으로 한자면 이두에 가까운 그런 한자를 기본으로 한 문자들입니다. 하지만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죠. 이는 북방 유목민족이 중국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개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요의 북명관 남명관제입니다. 이를 통해 요는 이원적 통치 체제를 갖추었죠. 여기서 말하는 맹한 모국제는 사실은 금나라에서 그 만주족을 여진족을 통치하는 정치 체제고요. 통치 체제고 이제 송나라 사람들은 한족들은 주연제를 기본으로 해서 통치를 합니다. 이원적 통치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효 문제의 하나 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서의 고조 봉기 조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대화할 때 호, 즉 선비어를 사용하지 마라.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관직에서 쫓아낼 것이다. 효 문제는 칙령을 통해 칙령을 내려 호복 착용과 선비족 사이에 혼인을 금지하고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의 성씨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일제시대로 얘기를 하자면 창씨 개명이 되는 것이죠.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의 성씨로 바꾸도록 명을 내렸던 거예요. 관제와 예악 및 형벌제도도 남조처럼 바꾸었습니다. 자, 이러한 효 문제의 하나 정책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상 중국을 선비족들이 점령을 하고 복속을 시켰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은 중국화 되어 버린 것이죠.
땅은 정복했지만 문화적인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후에 그 중국을 점령하는 이민족들은 이 역사적 기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제 뭐 고유 문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원적 통치 체제를 구축해 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송대 강남 경제의 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대가 되면 이 남송 시대를 기억하시죠? 그 남송 시대에 강남이 경제의 중심지로 확립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화북의 많은 인구가 남쪽으로 이주하면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된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금나라나 요나라를 피해서 화북의 많은 인구가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농업은 급격한 발달을 이루는데요. 이양법, 우리가 흔히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품종인 참파벼가 도입되게 되죠. 참파는 나라 이름이에요. 이 참파국은 베트남 남부에 있던 국가죠. 이 국가의 벼는 사실상 1년 산모작이 가능한 그런 쌀 품종이에요. 그러면서 쌀의 이모작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 청장강 하류 지역이 농업 생산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지주 소작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을 빌어서 붙이는 것이죠. 자, 송대 강남에서는 수공업이 발전합니다. 이 수공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석탄 사용의 보편화예요. 석탄이 사용됨으로써 제철, 도자기, 견증업 등 이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철이던 도자기에서. 상업도 크게 발전합니다. 상공업자들은 동업조합인 행과 작을 결성하게 되죠. 여기서 행은 상업 조직이고요. 작은 공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자와 회자 같은 지폐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부터 상품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지폐의 사용이 일반화되게 되죠. 또한 송대에는 해상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조선술과 나침반의 발전에 힘입어 해상무역이 발달하는데요. 그 조건은 조선술과 나침반이에요. 인도 그리고 아라비아와 교역하게 됩니다. 이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또 서유럽으로도 문물이 전파되게 되죠. 치안저우, 광저우 등의 도시가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하게 되고 시박사가 설치되는데
이거는 요새식으로 하자면 관세사가 관세 업무를 보는 관리들이 설치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차, 비단, 도자기, 서적 등을 수출했죠. 어떻게 보면 17세기까지 18세기까지 세계 무역에서 상당히 고부가가치 상품들이 바로 이 차, 비단, 도자기예요. 특히 비단과 도자기는 뭐 서유럽뿐만이 아니고 도처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값진 수출품이기도 했죠. 남송대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와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죠. 북송 때에 이르면 한 1억 명 정도의 인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행과 작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행은 송대의 상인 동업조합입니다. 이 작은 송대의 수공업 동업조합이죠. 조합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결성된 조직입니다.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 밑에 있으면서 동시에 정부의 보호하에 많은 세금을 내고, 이게 핵심이죠. 영업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시전상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영업 독점권, 뭐 예를 들어서 비단만 파는 시전이다. 그러면 거기에서만 비단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영업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길드와 매우 다르죠. 서양의 길드는 사실상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업조합인 건 맞는데요. 이 동업조합 자체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제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정부였죠. 이 중세 서양 사회는 사실상 주권 개념이 지금의 주권 개념과는 다르죠. 길드에서 만들어진 법령이 곧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드가 중요한 것이고, 이 길드는 사실상 독점권을 유지한다는 점에선 행작과 비슷하지만 정부의 보호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행정력과 군사력과 치안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 다시 말하면 지금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공업 길드는 사실상 만드는 방식까지 다 통제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뛰어난 기술이 있어서 요거를 더 비싸게 받고 팔기 위해서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 길드에서 쫓겨나죠. 길드의 생산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송대는 사실상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업이 발달하게 되죠. 앞서 얘기한 바대로 벼의 이모작과 이양법이 보편화되면서 또 참파벼의 도입으로 때문에 벼의 이모작과 이양법이 보편화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차와 면화 생산이 증가하게 되죠. 석탄 사용이 보편화되어 제철과 도자기 등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운하를 이용한 교통 운수의 발전도 아주 중요해요. 동전의 대량 공급과 지폐가 사용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원거리 무역 상인인 객상, 우리식으로 하자면 보부상이 출현하여 객상이라고 해요. 전국적인 시장권을 형성하게 되죠. 교통의 요지에는 이 초시라고 불린 시장이 형성되어 상업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상업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송대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도시 문화가 발전하면서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서민 문화가 발달한다는 점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된 데에는, 서민 문화가 발달되게 된 데에는 송대의 경제 발전, 도시의 팽창, 그리고 도시 서민을 위한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이게 핵심이에요. 구어체로 쓴 사라는 게 있어요. 구어체라는 게 중요하죠. 옛날에 시는 한시였죠. 사원절구다 뭐다 해서 격식을 갖추어서 시를 지었다면, 이 시기에 노래는, 시는 대부분 일반 백성들, 서민들의 애환을 노래하는 구어체로 쓴 사가 유행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극을 전제로 한 잡극이 이 시기에 발전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 연극이라는 거는 사실은 고급 문화죠. 그런데 그것을 도시 서민들이 즐길 수는 없죠. 그것보다 좀 학급이긴 하지만 잡극을 통해서 일반 서민들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구어체로 된 통승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도 앞서 얘기한 구어체로 쓴 사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통성문학, 구어체로 된 통성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송대의 과학기술을 살펴보도록 하죠. 인쇄술이 극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출판 문화가 발전했다는 표현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는데요. 백과사전이 인쇄술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역사서인 자치통감이 대량 출판을 하는 등 이 인쇄술의 발달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인쇄술이 발달한다. 그만큼 책을 읽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문자의 동률이 서서히 높아가는 시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송대에는 화약 나침반이 발명되었습니다. 화약 나침반이 발명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화약은 전쟁, 그리고 나침반은 항해용이죠. 다시 말하면 원거리 항해를 통해 화약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대의 발명품은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게 되죠. 이 화약과 나침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오후의 침략 득인가 실인가라는 부분에 이제 문제로 넘어가죠. 요는 거란족에서 발달된 국가인데요. 중국 5대 10국의 분열기에 야울라 복이란 거란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게 됩니다. 이 건국자는 야울라 복이가 되는 것이죠. 발전은 이 요는 만주, 몽고, 연운 16주를 지배하게 되죠. 발해를 926년에 멸망시킵니다. 아울러 연운 16주를 937년에 차지하게 되고요. 송가의 화이가 소위 말하는 전연의 맹이라고 불리는 송가의 화이가 1004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요는 금에 의해 멸망되게 되죠. 1125년의 일입니다. 이 통치 방식을 보시면 요의 통치 방식이에요. 이원적 통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면관과 남면관으로 나누어서 북면관에는 거란족이 거주하는 유목지역이고요. 그것을 북면관이라고 부르면서 부족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남면관은 한족의 거주지인 농업지역이죠. 그리고 중국식의 군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거란족과 한족을 구분해서 통치하는 것이 북면관, 남면관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북면관을 설치함으로써 거란족의 전통과 문화는 유지가 되는 것이죠. 사실상 옛날 북위의 효문제가 썼던 그러한 한화 정책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송가의 관계를 보면 평화를 보장해 주는 대가로 막대한 물자를 세패로 제공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옛날에 저희 때는 깡패들할 때 뭐 세금을 낸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송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고 요나라의 요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물자를 갖다 바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고유 문자인 이게 어디 갔을까요? 고유 문자인 거란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어디 갔죠? 커서가 여기 있군요. 거란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고유 문자인 거란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을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독립적인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연운 16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의 북경에서 대동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거란이 이 5대 시대에
후진의 건국을 도운 대가로 얻은 땅이죠. 송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이 연운 16주를 회복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송인들은 연운 16주를 잃은 것을 굴욕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자극제로 연운 16주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앞서 전연의 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전연의 맹은 요의 성종과 송의 진종이 중국 전주에서 맺은 강화 조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약 내용은 송은 요에 매년 비단 20만 필, 은 10만 양을 보낸다. 양국은 형제의 교분을 맺는다. 양국의 국경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으로는 서하 탕쿠트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쿠트족은 송과 대립하고요. 송으로부터 많은 물자를 세패로 제공받았습니다. 이 서하국도 마찬가지로 고유 문자인 서하 문자를 사용하게 되죠. 이 시기에 북방 민족들은 대부분 고유 문자를 다 가지고 있게 돼요.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북위 효문제의 경험은 사실상 중국을 점령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한족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이 금은 요의 세태를 틈타 아구타가 여진족을 통합하고 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요를 1125년에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여세를 몰아 송을 공격하게 됩니다. 1127년에 정강의 변이 이루어지게 되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화북지 일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몽골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1234년에 이릅니다. 앞서 얘기했던 서하 역시 몽골족한테 멸망당하게 되죠. 이 금나라의 통치체제를 보면 이원적 통치체제예요. 여진족은 맹한 모국제로, 남쪽의 전복지역은 주현제로 통치했습니다. 갈라서 통치하는 거죠. 여진족은 기존의 맹한 모국제로, 한족은 중국식의 주현제로 통치함으로써 여진족의 고유한 생활 풍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울러 고유 문자인 여진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예요. 앞서 얘기했던 거란 문자, 그리고 서하 문자, 여진 문자 다 마찬가지 이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맹한 모국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여진족 고유의 행정 군사 제도입니다. 300호를 1모국으로 하고 10모국을
맹한으로 하는 편성되는 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수렵과 농경에 종사하죠. 그러다 전시에는 모든 장정을 군대로 종군시키는 군인이 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맹한 모국제는 지방 행정 조직이자 군사 제도라는 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맹한 모국제는 여진족만의 고유의 통치 제도고 그 한족에 대해서는 주연제로 다스렸다. 그 차이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됩니다. 잠시만요. 이제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거란, 요, 여진, 몽골과 같은 유목 민족들이 중국을 지배할 때 반드시 이원적 통치 체제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지배할 때 반드시 이원적 통치 체제를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목 민족들이 중국식 한자보다는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된 유라시아 대륙인데요. 잠시만요. 예, 드디어 클릭을 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역참을 설치하여 교통과 통신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양과 서양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었죠. 원나라가 받아들인 이슬람의 과학과 기술은 고려와 조선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원나라에서 특히 달력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는데요. 그 수시력이 조선시대에 소개가 되고 소위 말하는 세종 시기에 칠정산이라는 달력도 사실상 이 이슬람 과학기술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러한 원나라의 자연과학기술, 이슬람의 자연과학기술은 서양의 르네상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세계사라든지 혹은 서양사라든지 이런 과목을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여기서 다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칭기즈칸의 정복전쟁과 몽골 제국의 성립을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건국은 태무친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칭기즈칸에 추대되는 시기, 즉 1206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1206년부터 이건 제위 기간이에요. 1227년까지 활약을 하죠. 천호제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어, 천호제가 중요하죠. 물론 이게 서유럽으로 진출하게 되는, 러시아까지 진출할 때는 만호제로 확대되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 당시에는 천호제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어
몽골 울루스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울루스는 나라예요. 나라, 몽골 나라, 우리나라 할 때 그 나라, 몽골이라는 나라 할 때 그 나라가 울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을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서아와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죠. 사실상 이 칭기즈칸이 점령한 지역들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서아와 중앙아시아, 페르시아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이게 어느 지역이죠? 바로 비단길이죠. 사실상 동서교역로의 통로인 바로 그 비단길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몽골은 대표적인 내륙 국가죠. 바다를 구경할 수가 없는 국가예요. 그런데 이 몽골이 이 비단길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동서교역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기즈칸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오고타이 칸, 원나라식으로 하자면 태종 임금이 황제가 나타납니다. 이분은 1220년부터 1241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죠. 이 오고타이 칸은 금을 정복하는데 선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화북지방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중국 북부 지방을 화북 지방을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투에 유럽 원정이 있게 되죠. 남러시아와 헝가리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킵차크 항구, 주치 울루스를 건설하게 되죠. 훌라구의 서남아시아 원정도 중요합니다.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란국 훌라구 울루스를 건설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쿠빌라이 칸을 살펴보도록 하죠. 원나라에서는 세조라고 불리죠. 1260년에서 1294년까지 재위 기간입니다. 이제 중국 지배체제를 확립하게 되죠. 수도를 대도, 즉 베이징으로 옮기고 국호를 원이라고 했습니다. 베이징이 수도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이 원나라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쿠빌라이 칸은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전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것이 1279년의 일이죠. 그러면서 이 쿠빌라이 칸은 분할 통치를 채택하게 되죠. 몽골 제국은 원과 4개의 한국의 느슨한 연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몽골의 기병군단의 역할이 컸죠. 한 병사가 여러 마리의 말을 끌고 다니며 교대로 갈아타서 말의 피로를 덜어줌으로써 하루
70km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말은 피로를 빨리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십 킬로미터 못 달려요. 그런데 이 여러 마리의 말을 끌고 다니면서 교대로 타게 되면서 하루의 이동 거리가 무려 70km가 넘는 그러한 기병 군단을 운영했습니다. 거기다가 달리는 말 위에서 사정거리가 100m가 넘는 단궁을 활을 쏘았죠. 이 천호제 역시 중요해요. 칸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수행했죠. 거기다가 이 이슬람 상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바로 지리적 정보, 무역을 하면서 얻었던 지리적 정보를 이 몽골 제국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원의 중국 지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원의 중국 통치체제는 중국식 통치체제를 채용하게 됩니다. 즉 관료제와 주연제를 채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몽골인 제일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철저한 민족 차별 정책을 펴게 되죠. 이 몽골인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권과 고위직을 거의 독점하게 됩니다. 아울러 길잡이 역할을 했던, 그리고 적진의 지름길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상목인을 우대하게 되죠. 이들이 맡았던 역할은 재정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남송 지배하의 한족을 남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 놓고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차별하게 되죠. 이러한 차별은 사대부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후 사대부 소장농이 아니고 주인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던 것이죠. 그러던 원도 사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황희 계승 분쟁이 일어나고 지배층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재정 파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재정이 파탄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폭등인데요. 인플레이션이죠. 그 원인은 이 교초, 다시 말하면 지폐를 남발했기 때문이에요. 마구 찍어댔기 때문이죠. 이러한 물가 폭등으로 한족은 반발하게 되죠. 그리고 백룡 교도가 중심이 된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원은 명을 세운 이 홍건족의 한 장수였던 주원장에게 북쪽으로 밀려나게 되죠. 1358년의 일입니다. 앞서 생목인과 교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생목인은 대부분 서역 계통의 여러 종족의 통칭입니다. 대부분은 위그르와 그리고 탕구트 계통으로, 이들은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이며 칭기즈칸의 정복사업 때 복속된 사람들이죠.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어 몽골 제국 건설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몽골인이 중국을 지배하는 데에도 협력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게 되죠.
자, 다음으로 교초라는 게 있는데요. 세조 쿠빌라이는 집회 전용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동전을 찍는 게 아니고 그 집회를 남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교초라고 하지만 이 교초는 여러 가지 어,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중통원교 보초를 발행하기도 하고요. 지원 통교 보초 혹은 지대원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의 남발로 여기 있군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원의 경제는 파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집회의 남발인 거죠. 집회의 남발하면 또 여러분들이 약간 좀 옆으로 가는 얘기긴 하지만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 네, 그 모습들이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보였던 형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에 책임을 지고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졌을 때 사실상 패전국으로서 사실 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승전국들에게 줘야지 됐죠. 그것을 사실은 마르크화로 주게 돼 있었어요. 근데 자체 생산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폐를 그냥 마구 찍어댔던 거죠. 윤전기를 그냥 노상 돌리는 거예요. 기계를 막 사가지고 계속 돌렸기 때문에 물가가 하루에도 300%씩 인상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300%라는 게 뭐가 얼마인 거죠? 뭐 3만 원이었던 것이 다음날 일어나니까 9만 원이 되는 거죠.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러면 뭐 먹고 살기가 힘들겠죠.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의 경제와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경제는 원나라는 농업을 장려했어요. 그러면서 지주 전호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목화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면직업의 발달이 있었고요. 목화 재배하니까 문희점 선생님이 또 생각이 나네요. 바로 요 시기에 가지고 나오셨죠. 다음으로 상업과 대외 무역의 발달을 살펴보면 앞서 얘기한 바대로 교초, 즉 지폐를 사용했고요. 이 역참제라는 게 중요해요. 이 역참제 정비로 동서 문물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원문화의 특징을 보면 아주 국제적이고 포용적이고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송원의 공통점이 뭔 걸로 보이세요? 바로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여러 문화 장르들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자, 서민 문화가 발달하면서 원곡이 유행하게 됩니다. 원곡에 대해서는 바로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다가 티베트 불교, 라마교와 불교, 도교, 이슬람교, 경교, 우리가 보통 배화교라고도 하고요. 조로아스터교라고 흔히들 말하기도 하는 그 경교, 그리고 가톨릭교 등의 여러 종교가 공존했습니다. 이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시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몽골 제국은 몽골 제국 등장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국경이 소멸해 버렸다는 겁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거대한 하나의 교역망이 존재했죠. 예외적으로 한 나라가 있긴 했죠. 어느 나라죠?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고려가 몽골과의 항쟁을 통해서 60년간의 항쟁을 통해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그거는 이제 한국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이니까 제가 여기서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면 안 되겠죠. 자, 유라시아의 동서교류를 증진하고 원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이 교역망은 계속 유지가 되죠. 앞서 역참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대칸의 허가 아래 말과 마차, 식량, 숙소를 제공받으며 자유롭게 통행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체계적인 물자 운송과 신속한 공문서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제국 전역에 걸친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울러 교통망으로서 대운하가 정비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옛날엔 교역을 할 때 백기를 이용했을까요? 육로를 이용했을까요? 사실 육로 바닷길도 험하긴 마찬가지지만 일단 육로는 도적대도 있고요, 마적단도 있고, 온갖 또 적군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무서워요. 거기에 비해서 해로는 육로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 위에 뭐 얼만큼 물량을 실을 수 있을까요? 뭐 마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그 마차 안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얼마나 할까요? 그렇지만 배가 있다고 칩시다. 그 배에 실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이 대운하의 정비를 통해서 사실상 위쪽에 있는 것이 아래쪽으로, 아래쪽에 있는 것이 위쪽으로 올라가지만, 이 광저우나 치안저우를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그 바닷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저우에서 대도까지 수로를 연결한 것이 대운하죠. 수만 석의 곡물이 운송될 정도로 번성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서문화 교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동서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세력은 이슬람 상인이죠. 이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어요. 육로와 해로를 통한 교역을 이 원나라가 주도하게 되죠.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죠. 교역의 편의를 위해 지폐인 교초가 발행되어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가지고 다닌다고 칩시다. 아이고 무겁죠. 옛날 동전은 더 무거웠어요. 지금은 가벼운 혼합물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동전 하나의
무게가 얼마 안 나가지만 옛날 상병통보만 해도 제법 묵직했죠. 그것을 뭐 몇 개나 가지고 다닐 수 있겠어요? 100개 이상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요? 거기에 비해서 그 100개의 양에 해당하는 지폐 한 장이 교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원거리 여행이 발달하게 됩니다. 교황의 사절과 가톨릭 선교사의 왕래가 이루어지게 되죠. 카르피니라든지 리부르기라든지 코르비노 등이 유명합니다. 이 세 사람의 동방에 대한 견문록은 지금 많이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도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종종 보이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그 고려국의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원의 수도에 많이 왕래를 했기 때문에 고려인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죠. 여행가들이 왕래가 잦아지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이라든지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화의 동서 교류도 활발해지죠. 중국의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서양에 전파되게 됩니다. 이슬람의 천문학과 수학 등이 중국에 전파되죠. 가수경의 수시력이 편찬되기도 합니다. 이란국의 리사드 앗-디는 세계 최초의 세계사라고 일컬어지는 책 표시를 아는데요. 여하튼 집사라는 세계사 책을 편찬하게 되죠. 앞서 원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대에 유행한 잡극이에요. 이 잡극은 가곡을 중심으로 하고 사이사이에 대사를 끼워 놓고 노래는 주인공만 독창을 합니다. 대개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14세기에 유행했던 노래죠. 주로 대도를 중심으로 북방에서 유행한 원곡을 북곡이라고 하고요. 원곡 중에서 남방에서 유행했던 것을 남곡이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자유롭고 복잡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원곡의 내용을 보면 모험과 전설을 다룬다든지 노래와 춤과 묘기 대행진과 같은 묘기 대행진은 여러분들이 못 보셨겠군요. 한마디로 서커스와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학적인 대사가 많이 있고요. 화려한 의상이 중요합니다. 자, 몽골 제국 등장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되어 있던 구대륙의 문명을 하나로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사실상 문화적인 융합이 일어난 것이죠. 원활한 교통을 위해 역참제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운영했습니다. 국제 상인들이 주축이 된 활발한 경제활동, 기독교, 이슬람교 선교사들이 각지로 오가며 자기들의 종교를 전파했죠. 이러는 와중에서 잠시만요. 여기 있군요. 가끔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병균들도 같이 이동하여 흑사병과 같은 대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요.
코로나도 그렇고요. 흑사병도 뭐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했는데 코로나 역시 또 중국에서 시작이 되네요. 뭐 여하튼 어디서 시작이 됐던 뭐 여하튼 대재앙이죠. 어, 자, 이제 과제를 보도록 하죠. 이 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서문화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연결한 비단길과 항저우에서 콘스탄티노플을 이어준 바닷길입니다. 이 중 상품 유통에 주로 이용한 길과 행정과 통신망으로 이용된 길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유라시아 대륙을 통일한 원이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부마국으로 남아 독립국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뭐 물론 이게 어떤 시각에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여하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원의 간섭기에 몽골이 요거는 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중간고사를 못 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우한 코로나 때문에 뭐 대면 수업도 안 되는데 시험을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대체로 여러분들께 과제를 내드리도록 리포트를 대신 받도록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를 볼 수는 없으니까 중간고사 대체로 뭘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 그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네요. 다른 게 아니고 역사를 푸는 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번 주까지 다루었던 주제들 말고요. 이제 안 다뤘던 부분들이 제가 있어요. 그 안 다루었던 부분들 중에서 동아시아, 동양 문명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여기에 문제들이 있죠. 아니면 주제 중에서 혹은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테마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세 가지 주제를 잡으셔서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세 가지 주제를 잡고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테마는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세 가지 테마라고 했는데 테마는 적어주시고 이 해시태그를 반드시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문제를 해시태그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료에 기초하고 근본이 튼튼하다면 그 다음엔 어떠한 상상력을 발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거 사료도 없이 그리고 명확한 개념도 없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역사의 재앙이지만
자유롭게 그 토대 위에서 사료와 핵심 개념이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구애받지 않으시고 단지 만약에 사료를 찾으실 수 있으면 뭐 좋은데 그건 의무는 아니에요. 그게 성적과는 무관하다. 그렇지만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여하튼 해시태그 정리와 그걸 바탕으로 한 글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고, 제가 또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네요. 4월 17일까지 금요일이죠. 그날까지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글 쓰시는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